그래서 민사재판에서의 심판은 referee, 심판인 거고, 형사재판에서의 심판은 judgment예요. 안녕하세요, 버블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과연 재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재판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게 재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재판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재판의 역할은 뭐냐면은 갈등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을 때 법적으로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정해주고, 그렇게 정해진 쪽에다가 강제력을 부여하는 게 재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갚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안 갚아. 그럼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은 그래, 너가 이걸 갚아야 된다 라는 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너가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있으면은 얘 재산에다가 압류도 할 수 있고, 경매를 넘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판결이 거의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져요.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집행권원을 가지는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공증을 섰다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기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원칙은 어쨌든 판사의 도장에 찍힌 이 판결이 집행권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하는 재판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결,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방법원, 무슨 고등법원, 판사 누구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명령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의 판사가 내리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제 약식 절차들도 있어요. 공시송달이라거나 아니면은 무변론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변론을 거친 결과로 나오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은 이런 법리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은 이거다 라고 하는 이 논증 구조가 있어요. 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아요.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가장 큰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이송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송결정은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관할이 다른데 저쪽으로 옮겨야겠는데, 이거는 이송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법원을 옮겨라, 아니면은 내가 여기도 재판이 있고 여기도 재판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옮겨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이송결정 해가지고 절차가 옮겨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는 이제 소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법대로 하는 것보다 둘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합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합의에 대해서 내가 판사가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이렇게 합의를 봐봐 라고 판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둘이 화해를 해라.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화해 권고 결정은 어쨌든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이 개입되지 않고 판사가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건 어때요?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돼서 이게 판결처럼 똑같이 집행권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제 변론을 거쳐서 판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재판, 이 재판 안에서의 진행을 보통 명령이 많아요. 기일 변경 명령. 이날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이날 재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 재판 요 날짜 말고 다음 달에 합시다 라고 해서 기일을 변경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기일 변경 명령이라 그래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소장 각하 명령. 너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제기할 때 이제 인지송달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법원에 내는 접수료예요. 돈을 안 냈네? 그러면 이거 소송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장 각하 명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언 금지 명령. 소송에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소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 원고랑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고의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데 자꾸 얘기한다. 이 재판에서는 발언 금지한다. 발언 금지 명령. 그러면 발언 못하게 쫓겨나는 그런 명령들도 있습니다. 판결과 결정 명령의 다른 데는 좀 용어가 달라요. 판결은 항소라 그러죠. 항소, 상고.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항소하면 2심 판결.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그럼 상고 해가지고 3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 명령은 용어가 달라요. 첫 번째로 불복할 때는 항고. 근데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재항고. 그래서 용어가 좀 다른데, 사실 일반인들이 할 때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려고 해서 항고장을 내야 되는데 잘못 써가지고 항소장을 하고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효 처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용어는 다르다.
그럼 재판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민사랑 형사. 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뭐 소년 재판도 있을 거고 뭐 행정 재판도 있을 거고. 근데 기본적인 틀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입니다. 소년 재판은 형사 절차랑 거의 비슷하고 뭐 행정 재판은 민사 절차랑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 틀 자체는 민사랑 형사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민사재판은 도대체 뭘 하는 재판이냐? 민사재판은 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은 이 계약의 내용대로 내가 할 의무가 생긴 거고, 동시에 권리도 생긴 거고, 원고와 피고 중에 누구 말이 맞냐를 따지는 게 민사재판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이 법원과 판사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심판입니다. 가운데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만 판단해주는 심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명문화된 게, 민사에는 두 가지의 큰 틀이 있어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뭐냐면은 네가 말한 내용 안에서만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소멸시효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가장 큰 예시인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이거든요.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는 방어하는 피고 쪽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돈을 안 받고 있었는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니면은 이거 10년 지났어요 이 말을 안 하고 다른 말만 계속해. 그러면은 너 이거 10년 지났으니까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판사가 판결 못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원고와 피고가 말한 주장 안에서만, 이 주장 안에서 누가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권주의라는 것도 비슷한데, 처분권주의는 원고가 요구한 것만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원고가 피고한테 1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원고가 100만 원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아무리 원고 말이 다 맞아도 100만 원밖에 판결 못 써요. 그게 처분권주의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거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게 처분권주의. 이거는 명문 규정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민사에서는 심판의 역할이다. 물론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죠. 성명이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볼 때 좀 애매하다, 아니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성명권을 내려요. 성명 명령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런 거에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가 문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오면은 변론한 걸로 봐주고, 거기서도 답변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대로 답변 안 했으니까 원고가 유리해 보이는 게 있어도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사에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민법 제1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이나 조리에 의해서 민사법원은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로 간다는 거예요. 조리가 뭐냐면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라는 게 조리예요. 관습법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이라는 건데, 지상권이 뭐냐면은 이 내가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통은 건물이죠. 근데 뭐 전신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설치물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건물이에요. 이 법정 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 내가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있다, 이 건물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게 법정 지상권인데, 뭐 명문 규정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규정이 없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 토지랑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똑같아. 소유자가 똑같은데 뭔가 경매를 당해가지고 내가 소송에서 뭔가 졌어. 그래서 얘가 이걸 경매를 넘겨가지고 건물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토지랑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이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토지 소유자가 너 내 땅 위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해 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법이냐면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인정을 해주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처음 등장한 때는 일제시대예요. 일본에는 이게 없거든요. 일본은 이게 관습법이 아니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그 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조선 땅에 이런 관습법이 있네? 이거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조선 사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어. 이거 관습법으로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그때부터 인정을 해준 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돼서 지금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없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뭐냐면은 남의 땅 위에 내가 묘지가 있으면은 그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우리 선조의 묘지를 썼는데 이거 남의 땅이야. 그래도 이게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 그러면은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계획이 없어도 이 땅 주인은 이 묘지를 파낼 수 없다라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반드시 이제
계약이나 뭐 다른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2001년 이전에 있던 분묘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 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이 묘지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60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60년이 지나면은 땅 주인이 파내라 그러면 파내야 돼요. 법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관습법은 법률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존재합니다. 2001년에 써진 묘들은 많으니까. 그 다음이 조리. 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을 때 법원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할 때 나오는 게 조리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주민번호 변경 요구권. 내 주민번호 유출됐어. 나 주민번호 바꾸고 싶어. 근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유가 없거든요, 법에는. 관습법도 없어요. 주민번호 생긴 지가 뭐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당하면은 바꾸고 싶어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민번호 변경 요구권을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중 구성원의 자격. 이 종중이라는 게 무슨 이씨 무슨 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종중에 우리 구성원은 다른 출가 외인 되니까 남자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바꿔가지고 아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종중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조리다. 조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다 라고 한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이 그것도 재벌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문상객을 받잖아요. 근데 이 부조금을 나누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어느 형제 하나가 이 방명록 쓰잖아요. 조문 가면은 그거 갖고 튄 거예요. 나머지 형제한테 안 보여줘.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이 방명록 빨리 보여줘라. 우리도 같이 봐야 된다. 내 손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법에도 없고 관습법도 없단 말이에요. 방명록에 관한 법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냐, 조리상으로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방명록 보여줘라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방명록을 봐야 나중에 또 내가 품앗이 할 때 여기 온 사람들 뭐 결혼하거나 장례 치를 때 방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민사재판에서는 상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법이 없으면. 그럼 형사재판은 뭐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법원이. 심판이 아니라 이 국가의 지위에서,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에서 금하고 있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강제로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심판의 역할인데 이거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민사재판에서의 심판은 referee, 심판인 거고, 형사재판에서의 심판은 judgment예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죄랑 형벌은 법에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습법이나 조리 이런 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없으면은 무죄예요. 이게 형사재판의 대원칙. 국가의 지위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다만 처분권주의에 비슷하게 적용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은 이걸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횡령죄와 배임죄는 완전히 다른 죄거든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 볼 때는 배임죄로 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 검찰에서 횡령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횡령은 아니야. 그럼 무죄예요. 검찰에서 배임으로 기소한 게 아니니까 기소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사기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이게 사기는 아니야. 속인 건 아닌데 협박이야. 그럼 무죄예요.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 그래서 형사재판은 좀 더 판사의 권한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게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재판, 뭐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하고 행정재판은 민사재판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영역이 있기는 해요. 행정재판에서는 조금 더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처분권주의가 조금 완화되기도 하고, 변론주의가 조금 완화돼서 판사가 막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직권으로 뭐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틀은 그래도 민사와 형사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